만년필로 쓰고 볼펜으로 쓰고 연필로 쓰는 게 그게 서도라고. 그러니까 서도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저 붓글씨 이렇게 하면 이게 서도인 줄 알아. 칼리그라피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 쓰든지 간에 쓰는 것이 서도란 말이야. 그게 서도라는 건 쓰는 도란 말이야. 쓰는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볼펜으로 쓰든 만년필로 쓰든 모든 것이 붓과 똑같은 서도다. 세 번째 원칙. 셋째,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어휘의 의미는 주부, 쓸부를 막론하고 점이 아닌 면이다. 다시 말해서 의미는 반드시 면적이 있는 것이다. 동숭동, 종로구, 서울, 경기도, 대한민국 등등의 일련의 단어를 생각해 볼 때 분명 그 의미는 면적이 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항상 의미의 면적이 큰 단어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의미의 면적이 좁은 단어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말의 의미는 항상 면적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중앙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일어난 사건 이렇게 돼야 되겠지. 표현이.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의미의 면적이 좁은 단어를 선택하자. 이런 말은 예를 들면 신인이 자유의 정의가 어쩌고 이런 문장을 쓰지 말고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내 창문 앞에 보이는 채송화를 보면서 글을 쓴다든가 될 수 있는 대로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상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글을 구성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자. 이것이 나의 충고입니다. 넷째, 논술은 주어진 문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내어 문장으로 완결짓는 행위이다. 따라서 먼저 출제된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명료히 파악해야 하고 수험생은 그 문제에 대하여 먼저 생각을 진행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문장을 무턱대고 쓰는 것이 아니라 대강 쓸 것을 머릿속에서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구상 작업은 매우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빠른 시간에 전체적 구상을 완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체를 묶을 수 있는 명료한 주제를 잡아내는 일이다. 우선 문제가 주어지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선 그 문제를 파악해야 되고 어떤 문제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쓸 것인가를 순간적으로 머리에서 구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구상을 빨리 정확하게 멋있게 할수록 이제 문장은 더 쉬워지겠지. 그러면서 문제가 딱 주어졌을 적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는데 그 대강의 어떠한 그 구성물이 머릿속에서 이미 건조가 된 상태에서 문장에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게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시작하면서 우선 아무거나 써놓고 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처음에 쓸 문장하고 끝날 문장이 머리에 딱 올라오면 그 사람은 점수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적에도 가수가 처음에 노래를 팍 나올 적에 하고 시시하게 딱 나오면은 그게 뭐야? 내내 그 가수가 그 노래는 죽 쓰는 거야. 하고 탁 나왔는데 처음에 뭐 어떻게 쫙 뽑았는데 이야 이거 대단한 가창력이 있는 가수다. 그런 게 처음에 몇 초 안에 딱 들어오면 그 폼으로 쫙 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문장을 끌어낼 때 그게 요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벌써 이게 딱 구상을 하고 처음부터 그러한 힘 있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걸 잘 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수없는 수련을 받아야죠. 나중에 되겠지만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사고를 훈련해야 되지만 이런 문장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강의 건축 설계가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문장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건축 설계를 하려면 우선 테마를 잡아야 돼.
우리가 건축을 할 적에도 이 건축을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설계를 하냐는 테마가 떠올라야 되거든. 그래서 전번에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내가 불상현 이런 그 노자의 문제를 줬을 때 숭상한다라는 것과 본받는다는 것은 다르다. 뭐 이런 테마를 딱 잡아가지고 문제를 쫙 풀어갔을 때 그 학생은 쉽게 구성이 됐단 말이야. 홍빈호도 그때 예를 들면은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본성을 발휘해야지 남을 숭상한다는 것이 결코 나의 내면적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개발한다는 거하고 그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런 테마를 딱 잡아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갈 때는 쫙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테마를 잡을 적에 항상 남들이 평범하지만 남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설계 방식이 아닌 그 뭔가 독특한 자기 이 학생의 그 테이스트, 그 맛이 느껴지는 그러한 어떠한 발상이 이루어지면 되게 좋은 점수를 받겠죠. 다섯째, 문장을 쓸 때 지나치게 명사적 구성법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문장에 있어서 명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명사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많은 내용을 개념화시키며 의미를 압축화시키며 효율적으로 중첩시킨다. 그러나 명사는 정적이며 고착적이다. 그렇게 되면 문장 자체가 정적이 되어버리고 다이내미즘을 잃는다. 명사적 구성법을 동사로 풀어내면 이해가 쉬워지고 문장이 살아 꿈틀거리게 되며 감동이 쉽게 전달된다. 동사는 움직인다. 따라서 문장도 움직이게 된다. 좋았어. 동사적 표현을 명사적 구성법보다는 많이 써달라. 예를 들면 투쟁의 자리를 고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투쟁이라는 것도 벌써 거기서 명사가 돼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싸우자.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여기 한문에도 예를 들면 성경에도 회개의 세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게 명사적 구성법에 오류란 말이야. 이게 히라보에서 이게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회개의 세례 뭐 이런 식으로 명사적 구성법으로 다 그게 항상 고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항상 그 명사적으로 이 명사적 구성법의 이 아주 오류가 이 독일 관념 철학에 특히 해결 철학에 아주 고약한 습관입니다. 그런 것이 옛날 데칸쇼 철학이니 이게 뭐냐 데칸쇼라는 게 옛날에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워 뭐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데칸쇼 그랬어. 근데 데칸쇼니 무슨 해결이니 이따고 그 글들이 그렇게 고상하게 명사적 구성으로 돼 있다고. 그 독일어는 전부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 복합